YI 결선. YI는 같은데 장점은 뭐가 있냐 이거죠. 단절연이 가능하다. 저감절연이 가능하다. 중성점 접지시킬 수 있다.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이건 그냥 직접 접지 장점들을 다 쓴 겁니다. 근데 단점은 뭡니까? YI 쓰게 되면은 삼고조파 억제가 안 된다고요. 가장 큰 부분이니까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직접 접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유도장이 더 크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차단기 대전류가 차단할 기회가 많죠. 이건 지금 직접 접지 장점과 단점을 쓰는데 거기에 하나 들어간 건 YY 결선의 삼고조파 부분이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변압기 결선 방식. 여기서는 델타 델타 YY Y 델타 델타 Y 여기 부분 앞에 봤던 것처럼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앞에하고 이 표하고 보시면 어떤 게 더 잘 보기 좋나요? 당연히 표가 보기 좋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것들을 자꾸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 부분을 또 비교한 겁니다. 예, 결론은 뭐냐? 삼상 3선식하고 삼성 4선식. 이게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거죠. 결국 거기서 다 출발을 한 겁니다. 결론은 변압기 결선 방식은 직접 접지냐 비접지냐에서 나와서 비접지는 이제 델타 델타고요. 예? 델타 Y라든가 Y 델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비접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델타 건선이 들어가면 일부 비접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Y 결선이면은 직접 접지죠. YY가 되다 보니까 직접 접지인데 그때는 이제 그 영상분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변압기 손실. 이 표가 잘 안 외워지지만 이 표가 참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실에는 무부하선, 부하선. 부하선에는 아까 좀 저항선이 있고 와리선이 있다고요. 와리선이 뭐라고요? 자기 자체 권선. 표류부하선은 다른데 변압기 외함, 기타 이렇게고 무부하선에서는 철선이 있고 유전체선이 있다고요. 절연체가 있으니까. 그 철선에 이제 히스테리시스선하고 와리선이 있다고요. 히스테리시스는, 아까 철선 대신에 그냥 히스테리시스하고 와리선으로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렸죠. 유전체선도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무부하선 보시면은, 부하가 안 걸렸을 때니까, 무부하선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철선하고 유전체선이 있다고요. 근데 유전체선은 지금, 빼고. 왜냐면, 뭐 유전체선은 손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주가 뭐냐 이거죠. 철선이다 이거죠. 철선 쪽에서도 또 주가 뭐냐 이거죠. 히스테리시스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부하선에서 그 히스테리시스선을 씁니다. 왜? 와리선의 3, 4배 정도니까 주가. 그리고 나서 바로 부하선으로 넘어가죠. 부하선 동선이죠. 동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선 뭐에? 와전류선이 있고 그 다음에 표류부하선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와전류선 같은 건 와리선 똑같죠. 아까 무부하 쪽에 있던 와리선이나 부하 쪽에 있던 와리선이나 똑같이 철심을 지나가니까 철심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와류 아닙니까 지금. 무부하가 걸려있다고 해서 철심이 가압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표류선 같은 경우는 아까 철심이 지나가서 2차가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게 유기가 되면서 뭔가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외부로 누설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누설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걔는 좀 더 작겠죠.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그 그림처럼 철선과 저항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철선과 동선 부분을 이제 합해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전체 합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만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 어디냐? 건축전기 쪽에서 봤습니다. 옛날에. 왜냐면 발성배제 쪽에서는 아몰포스 쪽을 많이 안 쓰니까 그런 자료는 건축전기 쪽에서 보고 갖다 쓴다는 얘기죠.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서 동선과 철선을 감수하기 위한 대책들이 뭐가 있냐? 동선을 감수하려면 동을 감수하면 됩니다. 동선. 그러니까 권선수를 저감하면 되죠. 권선의 단면적을 증가를 시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줄어드니까. 철선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게 이제 자석 밀도에 의한 부분이죠. 밀도를 감소시키면은 아무래도 유기가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손실이 줄여지기 위한 그 철심 재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규소광판을 이용해가지고 고배양성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잘 이끌어지게. 아몰포스 변압기를 사용하면은 아까처럼 철심이 줄어드는데 대신 이제 거기에 따른 폐해들도 있죠. 이게 뭐 튼튼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효율은 실칙 효율, 귀약 효율, 전위 효율 세 가지.
이거 10점짜리로 물어봤습니다, 몇 번.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 예? 그것들도 10점짜리 물어봤고요. 형태 똑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 변압기에서 부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실측 효율은 뭐야? 부하가 뭐냐? 입력분의 출력인데. 그럼 입력은 뭐냐, 이건? 요게 입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이라고요. 귀약 효율은. 실측 효율은 입력의 측정값하고 출력의 측정값. 이건 실측을 한 거고요. 실제 측정한 건데 이것도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다. 실측하는 입력과 출력이고 귀약은 귀약되어 있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귀약 효율은 뭐 95%라고 되어 있는데 실측 효율이 98%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귀약 효율이 99%라고 되어 있는데 실측 효율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전일 하루 동안에 본 거기 때문에 막 변하겠죠. 하루 동안에 값을 일일 전력량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았다는 얘기죠. 철선하고 동선에 대한 크기들을. 최고 효율. 아까 보셨죠?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지점일 때 최고 효율이 된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옆에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 IC76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안시 기준하고. 그 기준 자료도 있는데, 변압기 쪽도 ABB 쪽에서나 뭐 이런 게 만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변압기 뭐 설계 기준, 효성에서 변압기 설계 기준, 현대 쪽에 대한 자료들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 내용들,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보시고요. 답안지 쓰시려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안지 쓸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만 쓰시면 되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게 있냐, 이제 건식. 그러니까 먼저, 건식이냐, 유입이냐, 잔행식이냐, 풍냉식이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건식에서 잔행식이 제일 약하겠죠. 유입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냉각할 수 있는 매체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을 거고. 거기다 풍냉까지 불어주면은 더 냉각이 빨리 되겠죠. 건식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풍냉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입의 잔행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입의 풍냉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순행식이 되겠죠. 물로 냉각시켜주는 부분, 바깥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 기름도 보내주는 겁니다. 자꾸. 방열기 탱크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섬유 펌프를 해가지고 기름을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이제 순환시켜주고. 그럼 기름을 순환시켜주고 바깥에 또 냉각을 또 하는 송유 풍냉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송유 순행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시면은 건식과 유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잔행식과 풍냉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이제 하나씩 굳이 하다 보면 유입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유입을 움직여주는 송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송유. 송유에서는 잔행식, 풍냉식, 순행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입에서의 세 단계가 똑같죠. 보시면 건식의 잔행식, 풍냉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입의 잔행식, 풍냉식, 그리고 순행식이 있었죠. 그러면 유입 말고 뭐가 하나 또 있다고, 송유가 있다고 그랬죠. 송유에서는 송유, 잔행식, 송유, 풍냉식, 송유, 순행식. 이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형태가. 그래서 송유, 잔행식, 그 다음에 송유, 풍냉식, 송유, 순행식. 이건 뭡니까? 기름도 보내주면서 냉각도 물로 해주니까 최고 효과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 번째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니셜이 두 개만 나왔죠? 송유 부분은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F 강제, A 오토 자동,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F는 뭔가 강제적으로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만히 있고, 에어로 가만히 있고, 에어로 가만히 있고, 예? 냉각도 요거는 에어로 건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요? 냉각은 팬을 돌려서 포스, 강제적으로 팬을 돌리는 거. 요건 유입이 들어가 있고 가만히 있고, 요거는 유입이 들어갔는데 유입을 앞에다가 OFA라고 안 하고 FA라고 하죠. 그냥 OA, FA, OA, FA, 유입 잔행식, 유입 풍냉식 같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는 OW, 워터가 들어갔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니까 F라는 부분이 FO가 들어가야 되겠죠. OE를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앞에 F자가 붙으니까. 그 다음에 잔행식은 FO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송유 풍냉식이 FA이네. 여기 FOW고,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있죠.
송유 잔행식이 OFAN이네. OFAN. 송유 풍냉식이 OFAF. 송유, 그 다음에 순행식. 송유 순행식이 OFWF. F자가 여기선 D로 들어가네. 네? 요것도 다 F를 안 하고 D로. 이런 기준에 의하면은, 안시 기준에서는, 아까 앞에서 쓴 건 안시 기준으로 쓴 거고요. 우리는 뭡니까? RC 기준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아몰포스 변압기. 용융상태 금속 원자를 재배열할 시간이 없도록 그냥 빨리 냉각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정이 제대로 굳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저번에 한번 유리잔을 깨먹었는데 뜨거운 거를 유리잔에다 넣어놨다가 먹고 나서 이제 헹구려고, 예?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헹구려고 찬물을 딱 붓더니 쫙 하고 갈려지더라고요. 유리잔이. 갑자기 냉각을 시키니까 얘가 견디지 못하고 깨지더라고요. 그죠?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잔이, 그러니까 내열성이 별로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얘가 열이 충분히 견뎌줘야 되는데 뭐 80도에 견디는 거, 뭐 90도에 견디는 거, 100도에 견디는 거, 이게 머그잔 같은 거는 좀 오래 갑니다. 머그는 괜찮은데 유리잔 같은 건 아무래도 약하니까. 그리고 충격이 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왜냐면 뭔가 결이 가서 깨지는 것들은 중간에 뭔가 결이 가기 쉽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아몰포스 비정질은 이제 합금이다. 합금인데 뭐의 합금이냐,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 붕소라든가, 뭐 규소라든가, 철이라든가. FE가 철이고, B가 붕소고, SI가 규소거든요. 규소가 뭐냐?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 SI. 실리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실리콘 모래바닥에서 여러분들 금 찾아내는 거하고 똑같죠? 모래에서 사실 이제 반도체를, 성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초금냉. 초금냉이라고 되죠. 비주기죠. 아까처럼 열간 내변을 하게 되면 직사각형으로 정확하게 육각형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눈 같은 거 보시면 뽀송뽀송하게 잘 쌓이지 않습니까? 뽀드득 뽀드득, 예? 소리도 나고. 인공눈 같은 건 뭔가 좀 푹신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스키장 갔는데 자연눈이 온 날 스키장 가면은 푹신푹신합니다. 왜? 결정이 다 틀리니까 사이사이에 이렇게 잘 끼어들어간다는 얘기죠. 틈 사이에. 그게 뭐냐? 옛날에 했죠. 콩만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콩 사이에다가 모래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사이도 이렇게 싹싹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크기가 틀리니까. 뭔가 공간을 채워줄 때 좋다는 얘기죠. 네, 또 뭉쳐지는 건 또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네, 푹신푹신한 부분은 이게 어떤 스펀지 역할을 잘 해준다는 얘기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작 과정이 복잡합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합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규칙성이 없다 보니까 얘가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껍게 만들어봤자 튼튼하지 않으니까 얇게 만들고 대신 얇게 만든 걸 또 여러 개로 붙여서 만드는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께도 얇다. 규소광판은 10분의 1이다. 와류선도 저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얇으니까 와류선도 저감이 되고 고유장은 높으니까 또 잘 안 흘러가겠죠.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아까 냉각하거나 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채워주는 성질이 좀 더 빠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균일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얼음물 같은 거 할 때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단계별로 땅땅땅땅 들어가죠. 근데 뭐 구멍 여러 개 틀린 데다 딱 집어넣으면 구멍 작은 데부터 빨리 채워지고 그 다음에 큰 데부터 나중에 채워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데부터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뭔가 넘겨주겠죠. 그런 식으로. 남는 것들은 저쪽으로 막 보내주면 되니까 균일하게 채우는 거는 균일하게 채워지다면 여기서부터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빈자리부터 막 채워주고 난 다음에 넘어가니까 빨리 또 채워줄 수도 있다 이거죠. 채워주는 건. 오히려. 어차피 똑같은 면적을 채우는데, 예?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는 거하고 어떻게 빈자리부터 빨리 채워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또 틀려지죠. 근데 이제 뭐 개념은 이제 잡아드리긴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극장에 앉을 때는 줄 서서 나가죠. 그게 더 빨리 차고 빨리 나갑니다. 그건 이제 나가는 길이 일정했을 때. 근데 얘는 한꺼번에 위에서 딱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졌을 때는 아까처럼 빨리 채워지는, 뭐 시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한 셀이 채워지면 뭔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적은 것들이 빨리 채워질 거 아닙니까? 비정질 규조, 뭐 무반 손실을 감소한다. 고율이 되고 컴팩트화가 되고 하는데 이제 컴팩트화가 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더 크기가 약간 커집니다. 아몰포스 변압기들이 약간 큽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얘가 크기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공간들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자석 밀도에 대한 효율이 전체적으로. 왜냐면 어떤 큰 거에는 늦게 채워질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채워지면 효율이 나오는데 얘는 큰 거 같은 건 또 어느 정도 이상 채워져야지 효율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포화 자석 밀도가 이제 낮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SI 철심에 비해서는 포화 자석 밀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석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컴팩트화지는 건 아닙니다. 자외현상이 크다. 소음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은 아몰포스는 우웅하고, 이제 옛날에 어디였었죠? 그 두 개의 회사에서 재룡하고 뭐 몇 군데에서 특허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또 한전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납품하는 데하고 또 민수 쪽하고 또 틀립니다. 이렇게 또 업체들이. 그 한전 쪽 같은 경우는 약간 보상해주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몇 프로씩 이렇게 나눠서 먹기로 해서 이번에 얘네들이 몇 프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몇 프로 가져가고 이렇게 돌려서 다 어떻게 보면 담합이죠. 이게 녹화되면 다 안 되는데 그건 어차피 이제 이쪽에서 좀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업체가 또 하는 거고. 왜냐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민수에서는 그런 게 없죠. 무조건 싸게 입찰에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뭐 한선도 막 보시면 막 뭐 비리들 터져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왜냐면 그런 부분은 길게 가야지만 됩니다. 일을 할 때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 업체에다 못 줍니다. 자기가 계속 했던 업체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행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야지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냥 TV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뭐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뭐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편해진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이 비리가 생기는 거죠. 경쟁이 있으면은 누군가 이제 담합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죠.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제작권법 같은 걸 이제 개선해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해줘야 되고, 뭐 온도 특성을 개선해야 되고, 가격도 떨어뜨려야 되고.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아몰포스 TR이.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000kV다. 10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뭐 한 1.1배도 되고 1.2배도 되고 뭐 0.9배도 되고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건 용량에 따라서. 근데 대략 거기다 한 1.2배 하시면 되고 1000kV 1200만원 이렇게 1300만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은 조금 약간 좀 적고요. 예? 1300만원 정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50MV짜리다. 그럼 얼마입니까 벌써? 1MV가 1000만원이라 그러면 5천만원이죠. 근데 실제로 5천만원이 아니라 더 비싸죠. 다른 이제 부속품들이 또 들어가니까. 이제 몰드 변압기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MV는 뭐 몇십억 하죠. 50MV는 사실 1000kV는 1MV죠. 근데 50MV 같은 경우는 그럼 5천만원이냐? 그건 아니죠. 용량들이 이제 커지면 틀려지니까. 이제 몰드 변압기 기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입 변압기는 가격 차이가 또 틀려집니다. 예, 물가 자료 같은 거 보시면은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kV가 1300만원 정도. 대략. 왜냐면 한국 사람들 보면은 물건 살 때 품질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이거 얼마예요? 예, 싸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품질을 봅니다. 예? 항상. 어디 상설 할인 매장 가서 10,000원짜리 딱 붙어 있으면 보지도 않고 삽니다. 일단 10,000원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1+1 해준다 그러면 보지도 않고 사고.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다 보고. 왜냐면 워낙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더 좋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비싼 것도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이 없어서 못 팝니다. 네? 그 패딩 뭐 100만 원짜리가 필요가 있나요, 사실? 기능성, 우리가 뭐 알래스카도 안 올라가는데 알래스카에 올라가는 그런 그 잠바들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이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잠바를 입으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여기 오시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희는 못 입습니다. 애들은 입혀줘도, 사실은. 저희 세대가 다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못 입고 애들은 입혀줍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옷을 입어도 안 잘하지 않습니까? 걔네는 옷을 입어도 잘하거든요. 또 이게.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이 다 똑같죠. 애들한테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근데 애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예.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왜? 노후에 대한 대책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맥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하실 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우리가 뭔가 바라고 여기서 공부를 하시나요? 전부 다? 그냥 어떤 이득 없이 여러분들 서로 그런 걸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옛날에 공부하시던 분들하고 만나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 좀 이제 그분들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은 타이틀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거지 그분들이 꺼려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괜한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병렬운전 쪽이 나옵니다. 크이주파상 상공극정각 대称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압기 병렬운전에서도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극성이 틀리거나 했을 때 이런 건 뭔가 틀리거든요. 완벽하게 틀린 거니까. 극성이 틀리다는 건 가극성, 간극성이니까 왜 위상의 반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압이 2배까지도 흐를 수가 있죠. 직렬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전압이 직렬로 가야 돼서 큰 순환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변압기 소선시킨다. 2배 전압이 걸리니까.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 이게 틀리면은 또 변압기가 다르면 또 순환전류가 흐르겠죠. 왜? 전류의 차이에서 전압은 뭐예요? 전압이 차이가 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요. 높은 데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 발전기 쪽에 전기자 반작용에서도 똑같은 거죠. 진상전류가 흐르면 앞서 있으니까 전류가 앞서니까 뭔가 자석이 또 많이 발생되겠죠. 그게 페란티 현상, 여러분 그 벡터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서 전압 차이가 나니까 전류가 흐르고 전류에 의해서 다시 뭐 전압이 올라가겠죠. 전압이 올라가다 보면은 얘가 견딜 수 있는 거 이상으로 견디게 되면은 소선이 되겠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또 그 내용도 맞습니다. 전압이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이제 1차, 2차 전압 차이가 틀린데 왜 전압이 올라갑니까? 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전류에 의해서 얘가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순환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거기서 전압 차이에서 소선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견딜 수 있는 순환전류라는 개념이 실제로 전격전류보다 더 큰 순환전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큰 차이는 없다고요. 임피던스에 반비례 하는데 용량이 똑같을 땐 상관없는데 용량이 아까처럼 30MV, 10MV 되게 되면은 좀 여기 부하 분담에 영향이 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는 뭐 부하 분담 변화에서 소설될 우려가 있고 전부하에 달한 변압기가 한 대라도 생기면 다른 변압기는 경부하가 되어도 그 이상 부하를 걸 수 없게 된다. 아까처럼 30MV고 10MV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병렬운전 중에 대한 부하 분담은요 항상 낮은 쪽, 낮은 쪽 올라가거나 높은 쪽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낮은 쪽이 더 많은 부하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임피던스를 쓰거든요. TR2의 부하 분담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TR1 쪽에 대한 부하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TR1일 때는 TR2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TR2가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그러면 TR2에서는 TR1일 때는 이 임피던스가 작죠? 그럼 이 위에가 작으니까 조금만 부담할 거 아닙니까? 반대쪽으로 흘러가니까. 왜? 병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작으니까 그쪽으로 더 잘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수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잘 안 외워질 때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수식 하나 써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시험장에서 사실 수식 정도는 적는데 그걸 예제로 해가지고 쓰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식도 쓰는 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반드시 중요한 수식들은 써주시고요. 그 외 수식들까지 쓰기는 좀 힘드니까 대제목 해가지고 뭐 1, 2, 3, 4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뭐 1, 2, 3, 4 이렇게 써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 한눈에 딱 보기 좋게끔 한눈에 딱 봐도 이 사람이 뭘 전달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답안지 쓰고 나서 비교해 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 표로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뭘 쓰겠다는 게 표로 한번 싹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점, 단점, 딱 영양, 대체, 정의 뭐 이렇게 딱딱 한눈에 딱 이겁니다 해가지고 1, 2, 3, 4, 5 그러면 대충 봐도 아 이 사람이 정의 몇 개 썼네, 영양 몇 개 썼네, 대책 몇 개 썼네 이렇게 보지 그 안에 있는 내용 세부적으로 안 본다고요. 왜? 옆에 그림도 있을 거고 수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 키워드 있을 거니까 딱 보면은 아 대충 아 열심히 썼네 이렇게 하는데 그림이 새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 좀 뭔가 아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말 한마디.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은 뭐 얘기하다가 뭐 한마디 딱 하면 저 사람 뭐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를 전달해 주려다 보니까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아는데 라는 게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림을 자꾸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림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순환전류도 그림 그려가지고 무효순환전류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무효순환전류 아닙니까 지금. 단상, 삼상, 뭐 온도 상승, 뭐 이런 거 순환전류 다 순환전류입니다 이거. 근데 변압기 병렬운전에서는 이 순환전류를 해가지고 그냥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발전기 병렬운전 쪽을 할 때는 이제 그림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이제 나중에 더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개통 병익 조건 해가지고 크기지 파상,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거,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거, 주파수가 같을 거, 기전력의 파행이 같을 거, 기전력의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기전력 뭐니까 발전기니까 지금 뭔가 전압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에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는 뭐니까 기기 자체 아닙니까? 1차 측하고 2차 측이 있는 거니까. 발전기는 그 발전기 자체에 용량이 틀려도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발전기는. 예? 다 같이 병력 운전이 가능하니까. 근데 변압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용량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시면은 난조 방지 대책. 난조라는 건 뭐죠? 난독증. 뭔가 어려울 날짜입니다. 속도를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안 되게끔, 속도 조정이 힘들 때 힘들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속도 변동이 안 되게끔 만들어지는 게 난조 방지 대책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속도 변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축세련 효과를 크게 한다. 축세련 효과라는 건 뭐냐? 관성이 크다는 얘기죠. 관성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변동이 생기더라도 얘가 빨리 쫓아간다는 얘기죠. 빨리 쫓아간다는 건 뭡니까? 속도 변동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동건선을 설치하면 동기화력을 크게 한다. 사실상 아까 보시면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제어하기 위해서 전기자 안에다 이렇게 슬롯을 파가지고 거기다 건선을 하나 더 거만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 자석을 넣고 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동건선에서 자석을 넣고 빼고 하게 되면 뭔가 하나 부가적인 부분이 더 늘어났죠. 뭔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계좌에서 자석을 변화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계좌에서 자석을 올렸다 내렸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힘드니까 그런데 속도가 소극여자 장치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고정자 쪽에다 슬롯을 파가지고 거기다 제동건선을 또 감아준 겁니다. 그럼 거기다 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힘을 빨리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동기화력이라는 건 빨리 응동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응동한다는 건 속도 변동이 적다는 얘기죠. 조속기 감도를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죠. 악셀레타가 민감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차가 덜컹덜컹 하지 않습니까? 속도 조정률이 지나치게 크다. 그것도 속도가 빨리 움직이는 거죠. 조정률이. 속도 조정률이 작다. 속도 변동률이 있고 속도 조정률이 있고 틀려집니다. 소극여자 방식 채용하는 거.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계좌 쪽에서 뭔가 빨리 변화해주면 전압 변동이 작아진다고요. 계좌 쪽에 대한 것만 빼고 또 다른 걸 보완하기 위해서 2번에 제동건선을 설치한 겁니다. 정상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리액턴스가 작다라는 건 저항이 작으니까 뭔가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력이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였어요. 그 X 값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정도가 향상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난조 방지 대책에 보시면 안정도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기계적인 안정도, 정기적인 안정도. 이게 난조 방지 대책입니다. 영상 및 역상 리액션스를 크게 하여 고장 시의 전력 변동을 억제한다. 이건 정기적인 안정도죠. 내용들은. 변압기 제작 발주 시 고려사항. 오늘은 변압기까지만 딱 끝내고 발전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압기 쪽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 거기까지는 끝내고 발전기는 다음 시간부터 해서 어차피 발전기 부분은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또 뒤에 가시면은 발전기가 또 있습니다. 뒤쪽에 또. 발전기까지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변압기 제작 발주시. 이건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한번 시방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어디다 설치할 거냐. 자동차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 어디다 쓸 거냐. 뭐 애인하고 탈 거면 스포츠카 타면 되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탈 거면 패밀리카 타면 됩니다. 어디 뭐 산악에 놀러 다닐 거면 RV카 타면 됩니다. 그것 좀 뭡니까? 어디다 설치할 거냐 이거죠. 설치 장소가. 주위 온도. 아 저기 뭐 그 극지방, 추운 지방에다 설치할 거다. 이런 냉각적인 부분은 고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열을 일이는 극도, 적도나 이런 데에 설치하면 냉각을 확실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높이, 저 히말라야 한 3,000m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럼 그때 문제가 됩니다. 왜? 공기의 밀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냉각이 틀려집니다. 아까처럼 냉각 방식 설명드렸죠. 자연 냉각식, 잔행식에서 그런 효과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풍냉을 해도 어차피 밀도가 적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순행식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옥렌지, 오겐지. 몰드 변압기 밖에다 설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몰드 변압기는. 건식이니까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옥에는 보통 유입식을 쓰고 옥내도 용량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유입식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몰드 변압기가 용량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규격들을 적용할 거냐. IC 뭐 76이나 726 같은 걸 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유입식이냐, 몰드식이냐, 건식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그럼 용량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1000이냐, 2000이냐, 3000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630, 650 이런 것들 잘 없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1000, 뭐 1500, 1250, 그 다음에 뭐 2000, 2500, 3000. 정격 전압처럼 얘들도 정격 용량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를. 상수. 세상이냐, 한승이냐, 50Hz냐, 60Hz냐, 당연하겠죠. 각변이 델타 Y는 있냐, DY는 11이냐, 정격 전압 나오겠죠. 당연히. 정격에 관련된 부분이 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전압 같은 경우는 탭을 17개라고 나왔죠, 여기. 일반 민수 현장은 17개를 많이 씁니다. 20개짜리도 씁니다, 한전에서. 민수는 17개짜리를 많이 씁니다. MR 계정기를 OLTC를 써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154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5 뭐 이렇게 5탭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5개의 탭을 씁니다. 유입 변압기나 용량 작은 것들은. 22,000 쪽이나 이런 건 탭을. 그렇게도 쓰는데 154급 이상에서는 보통 탭이 큽니다. 왜냐면 전압 변동이 많으니까 상세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22,000 같은 경우는 전압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작게 22,900 같은 거 전압이 23,900, 22,900, 21,900, 21,900, 19,900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유입 변압기하고 몰드 변압기하고 좀 틀려지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가서 조금 더 써주신다든가 그림을 그려주신다든가. 몰드 변압기는 앞에 6개가 있죠. 아까 뭐 오전에 변전소 할 때 이렇게 보여주셨죠. 여기 탭이 하나, 둘, 셋, 넷, 5, 6. 왜 6개면 5개만 된다고요. 아까 뭐 기둥도 4개 세웠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3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5개밖에 안 되는데 보통 요거 앞에를 111이라고 하고요. 요걸 21이라고 얘기합니다. 21에서 1, 2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YY 델타하기 위해서 앞에 탭 뽑아 쓴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옆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붙여있죠. 그래, 던터치, 노터치, 이렇게 만들죠. 왜? 바깥에가 고압이니까. 고압에서 탭을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도 그려주셔도 되고, 유입변압기 같은 안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요.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옆으로 옮겨주신 타입도 있고, 유입변압기도 보시면 이 상부에 로타리식으로 해가지고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근데 이런 타입도 보고요. 요건 용량이 작은, 주상변압기 같은 용량이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고, 요건 용량이 좀 큰 것들은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몰드 변압기는 다 요런 타입들로 거의 다 돼 있고요. 타입 변압, 결선 방식, 냉각 방식. 여기 보시면은 1.33하고 1.66이 있다고 그랬죠? 500MV 같은 거 어떻게 된다고요? 1.33하고 1.66입니다. 166짜리가 3대가 있는 겁니다. 그럼 3일은 3, 368, 368. 그래서 500입니다. 사실상. 한전에서는 팬을 봉인을 안 하거든요. 근데 민수에서는 팬을 봉입을 하죠. 왜? 팬을 봉인을 안 하면 써버리거든요. 쓴다는 거는 그만큼 더 부하를 많이 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계약 용량이 있거든요. 계약 용량 이상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한전에서 그만큼 얘네들이 더 쓰게 되면은, 부하 분담을 더 해줘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돈 낸 만큼 써라, 기본 계약 용량.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OA 쪽에다가 해놓고 팬을 못 돌리게 아예 묶어버리죠. 팬을 돌리는 코일 유닛이 들어있는 그 문에다가, 이렇게 쇠선 갖다 놓고 봉인 이렇게 눌러서 찍습니다, 납덩어리. 이거 끊어지면은 니네 돈 물어라 이거죠. 그게 이제 전력량계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력량계 결선하고 난 다음에 봉인을 하죠. 한전도 그렇게 해서 봉인을 다 하죠. MOF도 다 봉인을. 근데 그것도 이제 교묘하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봉인하는 부분은 이 선만 끊어가지고 그 선을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깥에 봉인을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선을 끊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게 그 일반 가정집 같은 데서 이렇게. 자, 부싱 인출 방법. 사이드, 옆에서 나온 거고, 탑. 아까 사이드 옆에서 나온 거 봤죠? 위에서 나온 거 봤죠? 엘리펀트, 코끼리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온다 이거죠. 옆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아까 보셨죠? 그것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나온 거, 코끼리 코처럼. 이런 타입들도 있더라 이거죠. 케이블이나 부스덕트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부하의 용도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납기. 이게 FOB, CIF 이런 용어들은 이제 무역 용어들입니다, 사실은. FOB는 상차. 그러니까, 실어만 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만 딱 배송 오는 차에다 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관세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조금 틀린데, FOB가 이제 상차, 하차도 있죠. 상차만 시켜주면 된다. 나는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 니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하차는 공장에 갔다 떨어뜨려 주는 것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물건을 보내죠. 그 물건을 보내가지고 저 외국에 관세 지점까지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관세 지역까지. 그러면 그 나라에 입수했죠. 그 다음부터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 복잡하거든요. 관세 내고 그 다음에 입출입 해가지고 그걸 또 실어가지고 또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옆에서 서포트했던 프로젝트에서 판넬을 이제 보냅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데 프랑스에서 그 차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판넬. 납기가 안 되는 거지. 난리가 났습니다. 중요한 건 납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도 그 LG 핸드폰 다시 찾았죠. 결국 1,800만 원 달러였나요? 그때? 돈이 꽤 182억인가? 차인데 들어있는 그 핸드폰 가격이 182억입니다. 그거 한 대 했는데 다시 찾았더라고요, 다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운송하는 회사. 그런 부분이 만약 저쪽 나라에 가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저쪽 나라 가서 했으면 우리는 니네 잘못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건이, 왜? 상차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배송을 해서 저쪽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비행기만 실어주면 끝날 수도 있고요.
예? 차만 실어지면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조건들이 틀려집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유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죠. 이런 계약 조건들도 나중에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쪽 나라로 이 수출입을 하다 보면 그쪽 나라로 가서 그런 것들이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쩌다 이제 그 뭐 관세사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관세를 내야 될 수도 있는데 물건이 들어왔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데모 교재로 썼다가 다시 이제 반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뭐 관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서류 증빙해주면은 이건 나중에 반출할 때 돈을 안 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용도 합니다. 그런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온도, 건선온도 아까 온도 상수법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시험을 하는데 변압기는 시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격 전압을 가할 수도 있고 상용 주파를 가할 수도 있고 임펄스 전압을 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있죠. 전압에 따라서 154 같은 건 뭐 325를 가할 수도 있고요. 뭐 700kV를 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충격파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아주 짧은 동안 상용 주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약간 2배 정도 높여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피던스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검사하는 법, 루트 테스트, 타입 테스트.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시면 ITP라고 있습니다. ITP. 인스펙션 테스트 프로시저.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가기 전에 어떻게 유관 검사를 하고 어떻게 실무 검사를 할 건지를 이렇게 테스트 프로시저를 줍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ITP에. 이런 ITP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답안지 쓸 때는 그런 거 여러분들 감리해 보시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또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러시 커렌트도 해보고 서머 리미트도 해보고 캐피시티 코렉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애워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직접 해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타 운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BCT가 뭐냐? 부싱 CT입니다. 부싱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튀어 나와 있는데 이 부싱 CT도 안에 유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 떼서 가져옵니다. 다 떼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위에다 꽂습니다. 그러다 보면 떼서 가져오다 보면 충격이 가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기름을 집어넣고 하다 보면 나중에 누유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부에서 똑똑똑똑 떨어지고 왜냐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부싱을 바꿔야 되거든요. 왜? 절연유가 샌다라는 건 위에서 새는 거는 그래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옆에서도 셀 수가 있거든요. 부싱이 옆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봐주셔야 되고요. NLTC, OLTC, 오일 필터링 아까 OLTC 안에 내용도 봐야 되고요. 사실 이게 가져오면은 테스트를 거기서 다 합니다. 공장에서 테스트를 가져올 때는 기름이 무거우니까 뺄 거 아닙니까? 다 물건 웬만한 거 다 조립한 걸 빼가지고 와서 이제 테스트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보내고 나서 다시 조립하고 다시 합니다.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진공 걸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상가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죠. 리모트, 뭐 BCT, 펜, OLTC, 제어전압,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 롤러, 앙카볼트 이게 왜냐면 변압기도 가져오면요 밑에다가 사실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변압기를 세울 만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앙카볼트를 구조적으로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맞춰서 이 슬롯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 안착을 합니다. 왜? 이 중량물이 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밑에 받침대가 다 이렇게 가대가 떠 있습니다. 그 위에다 정확하게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뭔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박아 놓는 거고 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중에 그런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초전도 변압기나 CSB 변압기 쪽하고 임피던스하고 이제 발전기 쪽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10개 정도씩은 나가거든요. 10개 정도씩 나가다 보면은 지금 153번까지 했으니까 210번까지면은 대략적으로 6개 정도 남았죠? 한 5번에서 6번 정도면 이제 끝납니다. 5번 정도 안에 끝내놓고 1월 달에는 요 책의 앞부분을 하지 않고 아까 뭐 쉬는 시간대에 이런 부분 앞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그 목차적으로 설명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는 200문제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